여러분 안녕하세요. HT입니다. 오늘 좀 첫 화면이 좀 달라졌죠. 제가 맨날 시작할 때 화면이 너무 좀 썰렁하고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서 잘 안 돌아가는 머리를 좀 신경 써가지고 인트로 화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좀 유치한 것 같네요. 제가 좀 시간 좀 여유가 좀 있고 좀 차분하게 하면 그래도 좀 뭔지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짬짬이 시간 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방송 내용도 워낙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이것저것 봤었던 거, 들었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머리에만 갖고 있다가 방송에서 이제 대본도 없고 연습도 없고 그냥 바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좀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도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뭐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오늘 저기 그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갑니다만 한 두세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독자 저기 방송 보신 분이 고영태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최서원 씨 재판을 하는데 고영태의 그 녹취록이 어저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까지 하고 굉장히 좀 생각했었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MBC에서 이제 방송하신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확실히 뭔가 이게 프레임이 깨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좀 직감적으로 좀 느끼겠더라고요. 몇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 한쪽 부분이 흔들리거나 깨지면은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들도 한쪽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길 때까지가 어렵지 한번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기가 참 쉬워요. 지난번에 11차 태극기 집회 방송을 리얼하게 그 MBC에서 촬영을 해 간 게 방송에 다 나왔거든요. 그럼 그 방송에 나왔는데 그럼 이제까지 항상 축소 보도하던 방송들이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MBC 화면에는 진짜 수십만 명이 나온 게 다 보이는데 왜 다른 데는 몇백 명밖에 없는 화면이 나오지? 특히 JTBC가 악의적으로 그런 사진을 골라서 내놓은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쪽은 수십만이 나와 있는 사진, 어느 쪽은 수백 명이 몰려 있는 사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러다 MBC가 이렇게 사실을 팩트를 보도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공영방송인 그 KBS가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오명은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자기네들도 축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방송 보도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진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그 기사 내용도 완전히 마음에 들게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바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 뉴스를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제가 방송에서 고영태 씨의 출신지 전라남도 이제 담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마을 주민들이 촛불 들고 프랜카드 내가지고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서 고맙다, 용기 내서 뭘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슨 마치
불의에 대항하는 무슨 전사 같은 느낌을 들게끔 저런 식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응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고영태라는 사람은 국가가 뭐 전망의 위치, 그러니까 뭐 국론 분열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받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이거든요.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들, 태블릿 PC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됐는데, 이럴 때 본인은 자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자중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중을 해야 되려면 저기 옆에서 저런 식으로 쓸데없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솔직히 저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참 순박한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 뭣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깊은 생각 없이 한두 마디만 들으면 그래야 뭐 그게 무슨 잘못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왜 부끄러운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며칠 전에 그 고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좋은 일을 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공격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옳은가 틀린가도 추측이 가능하고 어떤 예견이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현명한 게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 한번 MBC에서 있었던 MBN 김주아 앵커가 얘기했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호스트파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었었는데 고 씨와 함께 일했던 전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 호스트바 전 동료는 고 씨가 특히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던 걸로, 중년 부인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특히 고영태는 하루에 2번 손님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고영태 씨는 1부, 2부를 다 뛰는, 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병원 원장 부인 사모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고영태는 남성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팀장인 마담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층이 두터워야 그래야지 마담을 하고 자기 밑에 이제. 네. 방송 이제 MBN에서 이제 오빠 출신이 맞느냐라는 걸 이제 어떤 증인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지금 방송에 나왔었는데, 제가 잠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거에 신빙성을 좀 가지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저런 직업을 했다고 해서 항상 나쁘거나 옳지 않은 생각을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뭐 배운 사람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동네 고향 사람들이 최소한 뭐 저런 식의 의인화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구국의 영웅처럼 만들고 그런 좀 상식에 좀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저 고향 사람들을, 그 다음에 고영태 이 사람의 어떤 전에 했었던 행적 같은 걸 좀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어저께 MBC에서 최소원 씨 재판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방송을 했죠. 자, 방송 화면 중에 일부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요. 고영태의 영향력 녹음 파일 공개를 어저께 했죠. 그래서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검찰이 이미 이제까지 그 녹음 파일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최순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나눠 가지려 했다라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그 조서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건.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검찰이나 특검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려내보내는 것 중에 저런 식으로 고영태가 사기 모의나 재단금을 횡령하려고 그랬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그리고 계속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나쁜 쪽으로 유도하고 했었던 부분은 고영태의 말은 저런 행적은 감춰야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감추고 있었었는데 어저께 최서원 씨 그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녹취록을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결국 저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어저께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녹취록 중 일부에 재단 사무총장 저때 재단 사무총장이 아마 정현식 씨일 겁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내고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낸다. 저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정현식 그 사무총장이 해임을 당했는지 나갔답니다. 근데 그 녹취록 중에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게 녹취록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고영태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쫓아낼 때부터 쫓아내고 장악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그 재단을 가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쫓아낼 때는 나쁜 어떤 모함을 해서 쫓아낸 거고. 근데 한번 보시죠. 최서원 씨가 실세고 박 대통령이 나중에 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저렇게 쉽게 고영태라는 친구가 재단 사무총장을 모함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와서 재단을 장악한다? 아무리 최서원이가 우습게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생각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론 저 친구가 저런 식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최서원도 실세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는 별로 아무 힘이 없고 관계가 없다라는 걸 자기 본인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눈먼 돈이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자기의 정책 공약 중에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재벌 기업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면서 만든 재단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익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저런 고영태와 같이 그 어떤 모의를 했었던 사람들이 쉽게 자기네들 손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국감에 나왔었던 그 증언을 했었던 몇몇 사람 있죠. K재단에, K스포츠 재단에 근무하던 뭐 과장, 무슨 부장이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재단 사무총장이 다 나가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정현식인가 정동춘인가 그분이 그 사람들을 해고를 시켰는데 마치 해고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만뒀는데 자기네들이 그 재단을 뭐 비상대책위원회인지 뭔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사익화하려고 그랬었던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 화면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대화 녹취록 안에는 최모 씨, 이모 씨라는 사람들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 중에 500억이면 뭐 할 수 있다.
500억 정도면 자기네들이 500억 정도는 자기네들이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도 하고, 이모 씨라는 사람은 그 돈 뭐 다른 뭐 연구 용역비 건입니다만은 뭐 그거 고영태 누구 등등 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까지 검찰이나 특검이 만들었었던 이 재단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협박하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까지 몰고 왔었던 것이, 결국은 고영태가 어저께 얘기한 이 녹취록으로 인해서 커다란 프레임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왜? 실제 최서원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연구 용역비를 신청을 했다면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서 그 용역비를 지급을 했었어야지 됐죠. 만약에 저 친구들이나 검찰의 의도대로, 생각대로라면. 근데 자기 돈, 자기 재단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사적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익을 걷어차는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에요. 두 재단 간에 서로 상호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 제안서를 보고 택도 안 되는 얘기니까 리젝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은 제대로 일하다가 이 사람들의 모함에 쫓겨난 거예요. 보면서 검찰이 정말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좀, 언제까지 이걸 사실을 다 감추고선 넘어가고 그랬으려고 그랬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왜 야당이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인용하라라고 했었는지 이제는 저도 감이 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거짓말과 조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길게 재판을 해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이 탄핵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야해라 계속 그랬었던 겁니다. 박지원이 그 사람이 탄핵 심판으로 가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 그 사람이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상황을 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단수가 정치 10단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하네요. 결국 시간 싸움이고,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 그리고 내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뚝심과 소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애국심, 이런 것이 이 모든 지금 흘러가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녹취록이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 일부의 그 녹취록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건 전 어저께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쨌든 이제까지 특검이 엄청나게 몰아붙였었던 뇌물죄나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 모임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완전히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서조차도 그 증거의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해도 고영태 이 사람이 갑자기 또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데,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데 헌재에 나올 자신은 없는 거죠. 왜? 헌재에 나가면 헌재에 나와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영태 같은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입 맞추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고영태 씨보다는 머리가 법적인 머리는 몇 수가 위입니다. 몇 마디만 말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해도 저 사람 고영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진짜 더 희망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난번 그저께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태극기 집회가 이런 파괴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한 노도와 같은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납작 엎드려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두 명씩 얼굴을 들이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인간 사는 게 참 씁쓸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이름도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그러는데, 이제 언론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 이제 한두 번만 더 MBC가 저런 방송을 하게 되면 언론은 그 단단했었던,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탄탄한 산성이, 언론의 산성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MBC, KBS,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메이저 신문들, 저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논조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단의 발단은 조선일보, 고영태,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이모 기자 부장이라고 하죠. 그 친구, JTBC 손석희, 이런 사람들인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다음 타겟은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 진짜 눈 똑바로 뜨고 걸러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힘이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초질관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이런 식의 페이스로 계속 커지고 그러면 국회의원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필요 없고 태극기 집회의 국민들, 그 다음에 방송사 한두 군데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바꿀 수 있어요. 진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괜히 얼굴 들이밀고 여기저기에서 작은 집회하면서 마치 자기가 태극기 집회나 박근혜 대통령 기각을 위해서 온몸으로 희생했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진짜로 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을 비추면서 방송에 몇 번 나오면 사람들이 예전 일을 다 까맣게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한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국회의원 앞으로 못 해먹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은 잠깐 세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받아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받아주더라도 선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고영태가 거짓말한 것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론이 자세를 바꾸는 것과 그걸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것과 국회의원이 지금 태극기 집회를 보고 태도를 바꾸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용서해주더라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했었던 모든 우유부단했었던 거, 그 다음에 탄핵이 될 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탄핵 심판 도중까지 자기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얼굴 들이밀고선 자기의 나중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지금 마지못해서 진짜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냉정한 매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명진, 정우택, 이 사람들은 방송에서 탄핵 기각, 그 다음에 따블당이 뭐 촛불에 나가는 걸 비난을 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텔레비 한두 번 얼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걸 다 용서를 해줄 수는 있어도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냉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항상 뭐 모든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서 살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그 화면에 하나 나왔죠? 박영수 특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절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예, 지금 박영수 특검의 멤버들 중에는 과거에 굉장한 비리들이, 아주 더러운 비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박영수 특검 멤버들, 박영수 그 변호사를 포함해서 멤버에 대해서 뭐 제보할 만한 일이 있으시면 저기 연락처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거는 뭐 저 좌측 애들의 전유물이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수나 우익 쪽이 너무 젠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무소불위에 지금 폭력을 휘둘리고 있는, 인격살인 하고 있는, 마구잡이 조사 구속시키고 있는 저 특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저기 미디어워치에서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수 특검 멤버들에 대해서 혹시 유익한 제보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짤을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날이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내일 모레 12차 집회도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2시에 방심위에서 백모 박성현 씨가 주최하는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녀와가지고 또 거기 집회 내용 같은 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Just